잠이심전의 저자 박상준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잠이심전의 특징 중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고급 명성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고급 명성도는 이제 작자가 미상이에요. 잠이심전 1편과 2편에 걸쳐서 여기에 있는 명반을 참 많이 활용을 해서 책을 이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고금의 진짜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다뤘죠. 그래서 중국의 되게 기원전 인물에서부터 안동 김씨들이 이제 번성하던 그런 시기의 인물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688명의 명반이 여기 있어요. 고금 명성도 안에. 설하고 선생의 뭐 고급 명인 명감이라는 책이 명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고급 명성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미두수 서적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필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한 명이 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연결하고 이어서 쓰고 내가 주변에 누구 알면 또 하나 갖다 붙여서 쓰고 뭐 이런 명반들이 688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명반이 잘못된 것도 좀 있고요. 생일이 좀 이렇게 다르게 표기돼가지고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행장이라는 그런 자료를 찾아보면 생일이 잘못 적힌 것도 있고 태계이황 선생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게 검증하고 해서 갖다 놓은 그 잠이심전에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반영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최명길 선생인데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병헌이 이제 주연을 했는데 잠이심전 2편에 174페이지에 보면 지천 최명길 선생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치살명이죠. 그리고 특수격이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조정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척화를 주장하는 오랑캐다. 후금이 무슨 우리가 모셔야 할 무슨 상전이냐. 우리는 명나라를 모셨던 나라로 명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척화파들이 많은 조정에 이 지천 최명길 선생은 거의 유일한 주화파였었죠. 그래서 조정의 다른 신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아주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명반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과거 인물들을 알아서 뭐합니까? 그 인생이라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이게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과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는 90년대만 하더라도 7, 80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50대 후반에 이제 퇴직을 하죠. 지금은요. 지금은 40대 후반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8, 90년 그러니까 7, 80년대 퇴직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50대를 보내셨겠죠. 50대 후반에 이제 퇴직을 하고. 근데 같은 명반의 주인이 예를 들어 이제 요즘이다. 요즘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에 퇴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명반이 다릅니까? 다르진 않아요. 시대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래서 퇴직을 하기 쉬운 해는 있어도 반드시 퇴직한다라고는 좀 물론 이제 퇴직의 암시가 매우 강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몇 번째 대안에서 퇴직을 하는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이 대안 중에 이 해에 퇴직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 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해에 죽기 쉽다라고만 얘기해야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과거에는 죽기 쉬운 해면 죽을 확률이 꽤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를 낳는 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홍란천이 인동되고 자녀궁이 인동되고 뭐 신궁 인동되고 하면은 뭐 애 낳는 거냐? 뭐 그럴 거면 내 애가 뭐 15명은 낳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다 낳았죠. 애들이 뭐 7남 8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요즘은 그때 이제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임 기구도 많이 발전하고 했기 때문에 성관계는 할 수 있지만 애를 안 낳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아예 애가 없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럼 자녀궁은 뭡니까? 멋으로 달린 겁니까? 그 명반에. 그게 아니라 애완동물을 자녀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미래를 좀 걱정해주는 그런 부하 직원. 내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밑에 사람이 이제, 앞날을 걱정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고객을 이제 일부 떼어서 내 부하 직원을 위해서 독립한다고 하니까, 그 고객을 이렇게 떼어주고, 그러면 거의 자녀 미래 걱정하듯이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 이제 자녀분으로 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감명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좀 감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과거에도 이합 집산이 있었고, 정치, 뭐, 조정에서의 정치는 요즘은 뭐, 어느 기업이건, 특히나 오히려 작은 기업일수록, 사장이 오너고, 그 밑에 뭐, 이렇게 간부들이 그 오너의 그 친척들이면, 거기가 왕족이죠. 거기가 왕족이면, 그러한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치 잘해야 돼요. 밑보이면 안 되죠. 거의 뭐, 조정에서의 일하고도 같은 거 아닌가 해서, 오히려 고금이 다를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고금 명성도에 나온 과거 조선시대 인물들 명반을 많이 넣어봤어요. 특히나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매심전에 이제 133페이지에 보면 199페이지 죄송합니다. 199페이지를 보면 친구와 동료 그리고 인맥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대인관계격 얘기를 했는데 친구 최명길과 함께 인조반정을 성공시켜 승승장구했던 장유 선생을 다룬 것에 이어 장유 선생은 그 자미심전 1편에 156페이지에 나옵니다. 인조반정을 성공했던 장유 최명길을 포함해서 사우 4명의 벗이라는 그런 사우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분도 이제 대인관계격 노복궁을 중심으로 관록궁에 협을 해주고 천유궁에 협을 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자미심전 2편에서 최명길의 또 다른 친구인 이시백 선생하고 조익 선생 얘기를 펼쳤습니다. 이시백 선생 200페이지에 있죠. 남한산성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시백 선생이 이제 남한산성에서 병자호란 때 최명길 선생을 만나는 것으로 나와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선. 그리고 소설에서는 김훈 선생의. 실제로는 이제 한 문화생이었죠. 백사 이양복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함께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번도 이제 노복궁을 중심으로 대인관계격이 형성이 됐어요. 노복궁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후 중에 마지막 조익 선생도 명반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역시나 노복궁을 중심으로 대인관계격인 걸 이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한찬남 선생이라고 이게 나오는데 역시나 이제 이 모두가 이제 고금명성도에 나온 명반들이에요. 203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분은 지천 최명길 선생하고 과거 시험을 같이 본 동기예요. 과거 급제 동기인데 이후에 정치적 향배가 갈라지죠. 이이첨 선생에게 붙어가지고 광해군 때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이첨 광해군에게 붙었다 하면 인조반정 직후에 목이 날라갔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익 선생이나 이제 장유 선생, 이시백 선생, 최명길 선생은 이제 인조반정을 계기로 이제 입신양명하게 되는 명반인데 이 한찬남 선생은 최명길과 같은 연도에 과거 급제했지만 인조반정 때 목이 날라갔죠. 그래서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런 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게 대인관계라든가 친구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고금명성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미심전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정조, 영조, 사도세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고금명성도에 나오는 명반은 아니지만 태실,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 이제 탯줄을 보관하는 그 태실에 왕족은 그 태실이 있죠. 태묘가 있고 그거에 왕족의 생년월일 시까지 나타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사도세자를 이렇게 여기를 명반이 이제 이건데 443페이지에 나옵니다. 454페이지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매우 심오한 얘기를 할까 한다. 사도세자의 전택궁은 조정이고 부모궁은 영조죠. 당연한 얘기죠.
이 전태궁과 부모궁은 이제 북덕궁을 협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복덕궁이란 말이죠, 여기가. 전태궁이 이렇게 있고, 부모궁이 이렇게 있어요. 복덕궁이 이제 신궁이기도 하네요. 여기 록전에 화기가 있어가지고, 양타협기가 형성이 됐죠. 이거는 뭐냐면요. 경향이 굉장히 세고, 사도세자의 전태궁 경향은 세죠. 조정인데. 부모궁 타라가 굉장히 세다면, 부모궁 타라가 굉장히 셀 수밖에 없죠. 사도세자 아버지가 영조인데, 여기에 있는 록조는 엄청나게 파괴가 되겠죠. 거기다 화기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양타협기 아니겠어요? 양타협기는 정말 안 좋은 격국인데, 이게 경향과 파운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협을 해주고 있으니, 조정과 영조가 협공을 해서 이 록전이 파괴되고 있으니, 사형을 당했죠.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명반을 가진 사람이 왕족이 아니다. 그리고 현대인이다. 라고 한다면, 복덕궁의 양타협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 게 454페이지에 나와요. 454페이지를 보시면, 만약 이 명반 주인의 부모와 집안의 권세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치자. 신복덕궁 양타협기의 피해가 사도사자만큼이나 될까? 오히려 두 번째 대안에서 주의 압박은 있지만 좋은 교육을 잘 받아 변호사가 되었다면 본인이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형수를 변호하다가 정신적으로 번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화두를 좀 던져봤어요. 왕이나 왕족의 명반이라고 한눈에 보이는 것이 가능할까? 오히려 자미도서에서는요, 아주 심오한 얘기이긴 한데 록전 옆에 양타가 있죠. 그래서 록전이 크면 클수록 양타가 더 호시탐탐 노리고요. 사도생자의 명반은 뭐 록전이 크다기보다는 전태궁 경향과 부모궁 타라가 너무 커가지고 록전이 침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록전 옆에 양타를 두어서 록전의 크기에 따라 혹은 양타의 크기에 따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다르게 하는 변수를 심어놓은 게 자미도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왕이나 왕족은 없죠. 하지만 왕이나 왕족처럼 보이는 현대인의 명반이 있어요. 미술하는 아이인데요. 제가 이 명반을 처음 보는 순간 왕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들었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쌍록에 이렇게 협을 해주죠. 명궁을. 그리고 이제 검은 화록이 노복궁으로 차성되면서 천마와 더불어서 여기 관록궁을 협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궁의 록전이 지레궁으로 와가지고 천희궁을 역시나 쌍록에 또 협을 해줘요. 각종 주요한 궁에 협이 쌍록으로 마사지를 막 해준단 말이죠. 어딜 가나 도와줘. 옆에서 이게 보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진궁의 염정천상, 이게 명궁이었다면은 이건희 화장의 명반과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이거 보는 순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너는 왕족의 명이다. 실제 왕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하건 어딜 가건 주위에서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넌 복받은 인생이다. 그러니 열심히 그림의 활동에 몰두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왕족이 현대에 태어난다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를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명반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것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준 부분도 곳곳에 있으니까 책을 읽는 재미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코너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